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말하기 강사이자 연설 전문 코치인 스쿤의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의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고 있지만 그만큼 또 대화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오늘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출발이 지연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 아이가 하는 단어 빈칸 채우기 놀이를 보던 중 언어, 랭귀지라는 단어를 보고 문득 팔음절의 8가지의 개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8가지의 실수가 곧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8가지의 능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L. logic, 논리. A. analogy, 유추. N. narrate a picture, 장면 묘사. G. good story, 좋은 사례. U. unexpected, 예측 불가. A. ask, 질문. G. gain, 이득. E. empathy, 공감. 이렇게 8가지의 말하기 법칙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공감과 동정심은 다르다. 왜 감기 걸린 여자친구에게 약 먹어 라고 하면 흥, 실망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 왜 친구에게 했던 진심 어린 조언이 그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는 걸까? 왜 부부는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침착하게 주의를 주는 것보다 혼내는 말이 먼저 나올까? 몸에 좋은 약은 항상 입에 써야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까칠한 말로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네 마음 나도 이해해 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네 마음 나도 이해해 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전부 진심 어린 공감과 관련된 문제다. 제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라 한들 감성적으로 접근한 말을 이길 수는 없다. 공감은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일종의 대화 기술이다.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선 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어떤 일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공감은 등호에 비유할 수 있다. 상대와 내가 진심으로 하나가 될 때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가 그릇을 깼다면 곧바로 질책하지 말고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괜찮아, 그릇 하나 정도인데 뭘. 울지 마, 울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과 공감을 혼동한다. 동정심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의 일종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 동정심은 덧셈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에 상대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정심이 나쁜 것은 아니다.
동정심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세상이 온다면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사라질 것이고 어른은 아이가 울든 짜증을 내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도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 중에 튀어나오는 동정심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영희와 철수는 7년을 사귄 커플이다. 하지만 7년을 넘기고부터 자주 다퉜고 급기야 충동적으로 이별을 했다. 영희의 친구가 영희에게 말했다. 야, 뭐가 그렇게 화난다고 그래? 이럴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걔랑 헤어졌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봐, 나도 이제 막 차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철수의 친구도 철수에게 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 너 기분 좀 괜찮아지면 내가 아는 친구 소개시켜줄게.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 치킨이면 다 해결돼. 결국 재결합할 수 있었던 커플은 두 친구 때문에 영영 이별을 했다. 공감은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하지만 동정심은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상대를 바꾸고 싶은 의도로 조건 반사에 공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상대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길 원할까? 동정심을 잘 활용하면 연민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면 상대가 마셔야 하는 쓴물을 같이 마셔줄 수 있다.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3단계. 1단계. 먼저 자신을 내려놓자.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문 밖에 남겨두고 들어가야 한다. 상대에게 충분한 공감을 표시할 때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만일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이 하는 말은 공감이 아닌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고 만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왜 그렇게 처리했지?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이 같은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문제를 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타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헤어졌다면 우리는 둘 중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음식을 먹여주며 달콤했던 커플이 오늘 헤어져 슬퍼하는 그 장면을 보라는 것이다. 2단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판단은 공감을 죽이는 살인마다.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 공감할 때는 상대의 생각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물론 이 점을 인지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알려고 하면서 정작 상대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을 사실과 혼돈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공감하려고 했던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폭력적인 언사가 만들어진다. 스스로 내린 평가와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공감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개인적인 평가와 객관적 사실은 어떻게 구분할까?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요소지만 속성이 다르다. 평가와 의견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어떤 입장이나 시각에서 출발하여 대상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정말 춥다는 관점이다. 춥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뜻한다. 오늘 일기예보에서 최고 기온이 12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객관적 묘사다. 관점이 명확한 사람은 존재감도 크다. 하지만 이 확고한 관점이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다음은 관점의 폐해와 객관적 사실의 차이에 관한 예시다. 평가.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니? 객관적 사실. 네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저번 분기 내용이 빠졌더라. 평가. 너같이 돈을 펑펑 쓰는 애는 처음 본다. 객관적 사실. 너 벌써 저번 주만 책 산다고 30만 원이나 썼어. 평가. 공부도 똑바로 못하는 한심한 놈. 객관적 사실. 너 오늘 보니까 오후 6시부터 TV만 3시간 넘게 보더라. 다음과 같은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긴다. 넌 애가 왜 그러니? 매일 덜렁대더니. 넌 내 입장 절대 이해하지 못해. 일을 똑바로 하는 법이 없네. 넌 가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 곧바로 반격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똑바로 일을 안 했다고 그래? 어떻게 매번, 늘, 절대, 한 번도 같은 말들은 곧바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나중을 책임지기 어렵다. 심지어 이런 말을 듣는 상대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언어학자 올리버 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정태적인 말로 사실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아이에게 너는 왜 매사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니? 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사람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자신의 단점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어른이 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나중엔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어른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은 12살 전에 자아가 형성되며 자기 감정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긴다. 무심코 내뱉은 어른의 말이 아이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무너지고 계속 자책하게 될 것이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이런 언어폭력의 기억을 대뇌의 해마에 저장해두고 계속해서 돌이킨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한 겹씩 쌓일 때마다 깰 수 없이 단단해진다. 바로 언어의 낙인 효과다. 한번 낙인이 찍히고 나면 절대 지울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내가 바보라고? 그럼 진짜 바보가 되어주지. 나는 가망이 없다고? 그럼 정말 가망 없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피부에 남은 상처는 약 21일 정도면 없어진다. 하지만 언어폭력으로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폭력적인 언사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도 듣기 싫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1. 과도한 진단. 가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처럼 진단할 때가 있다. 타인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과도한 추측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려 색안경을 끼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만다. 내 생각에 너는 허투루 일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너는 아직 너무 어려.
내 생각에 이번 일은 네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 같아. 근데 넌 말해도 모르겠지? 이번 일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거든? 네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일이라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옆집 아이가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놀기만 하는 아이라고 단정지어 평가했지만 알고 보니 숙제는 일찌감치 끝내고 쉬고 있는 것이었다. 동료 직원이 실수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반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접어야 한다. 남을 평가할 때 자신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우리의 기분을 망치는 원인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철수와 영희는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직장 동기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회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도중 철수가 영희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고 쓱 지나가 버렸다. 영희는 화가 났다. 뭐야, 진급했다 이거야? 잘난 척 하기는. 영희는 철수를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철수가 너무 바빴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영희를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영희는 왜 굳이 스스로 기분이 나쁜 쪽을 선택했을까? 사람이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오판은 이것 말고도 다양하다. 게으름, 멍청함, 어리석음, 나서기 좋아함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민기는 수입이 얼마라더라 라든가 민기네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같이 비교하는 말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마음속에 자기만의 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그 법에 맞추려 들고 준수하지 않으면 평가하고 질책하는 것이다. 2. 부인, 부정.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다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상대의 노력을 부정한다. 봐라, 네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심지어는 상대의 기분을 부정한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쓸모없는 말이다. 3. 명령, 설교, 위협. 당장 가서 처리해. 얼른 가서 숙제하지 못해? 공부 안 하면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하러 다니게 된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나가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감정을 강요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고 사용한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상대에게 공포감만 주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4. 반드시 꼭. 넌 꼭 이러이러해야 해. 학생 신분이면 공부나 해.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마. 엄마가 집안일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말을 하면 듣는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더욱더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여기까지가 4D 언어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았거나 직접 한 적도 있는 말일 것이다. 4D 언어는 대뇌를 통해 생각하지 않아도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한번 내뱉고 나면 본인도 알아채지 못하는 찰나에 언어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상대가 이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은 자칫 이런 대답을 하게 된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 기억엔 없는데?
그냥 해본 말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오버하지 마. 네가 EQ가 부족해서 내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나쁜 단어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말이 아니다. 언어폭력을 자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부분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는지 깨닫는 연습이라도 하자. 물론 그 전에 개인의 평가와 객관적 사실을 구분해서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공감하고 싶다면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된다. 3단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자. 미국에는 공감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 안에는 인디언의 속담에서 나온 A mile in my shoes 라는 체험활동이 있다. 이웃의 목화신을 신고 이틀 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를 판단하지 마라는 뜻이다. 이 활동은 모르는 사람과 신발을 바꿔 신고 길을 걷는 체험이다. 낯선 사람의 신발을 신은 채로 상대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다. 마지막에 자신의 신발을 다시 신으면 이전보다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앞서 배운 공감은 인지 공감이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 배워보자. 공감하려면 상대방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감정 공감이다. 상대가 슬픈 상태라면 당신도 슬퍼해야 한다. 상대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인지 공감 능력보다 감정 공감 능력이 더 일찍 발달한다. 14개월이 된 아기가 울고 있는 다른 아기를 보고 뇌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인지 공감 능력은 11살 정도 성장했을 무렵 충분한 인지 능력을 학습해 비교적 완전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도 네 마음 이해해 라는 말로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려고 해야 하고 말이나 제스처 혹은 표정을 통해 상대에게 노력하고 있음을 최대한 보여주어야 한다.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힘들다면 상대를 거울처럼 따라해보자. 내 친구 철수는 반년 사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다른 통통한 동창과 함께 셋이 밥을 먹자며 불렀다. 그를 처음 본 순간 꽤 오랫동안 다듬지 않은 것 같은 머리를 보고 그가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눈치챘다. 철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반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통통한 친구는 완벽한 동정심을 보여줬지만 공감에는 실패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차피 일찍 깨달았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거야. 지금 후회했으니까 됐어. 얼른 손 털고 나와라. 이 말을 한 후 그 통통한 친구는 고기 한 점을 집어 크게 베어 물었고 그의 입가에선 기름이 흘러내렸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났지만 꾹 참고 듣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철수가 되자고 생각했다. 똑같이 미간을 찌푸리고 그의 행동을 최대한 따라하다 보니 숨쉬는 횟수까지 비슷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식욕조차 잃었다. 철수가 무척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자 기회다 싶어 넌지시 물었다. 혹시 지금 기분 어떤지 말해줄 수 있어? 속이 너무 쓰려서 위액이 역류할 것 같아.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구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철수 스스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를 파악한 듯 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맞아,
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정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을 이어갔다.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는 너 스스로도 잘 알 거라고 믿어. 이 말을 마치자 철수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그의 눈물을 보았다. 통통한 친구는 많은 사람의 이목이 우리 테이블에 집중되자 철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놓아주는 것으로 말을 막았다. 내가 물어본 질문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 뿐 철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철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 기분은 전부 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모셔야 할 부모님과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그의 말은 단순히 자책하는 말이 아니었다. 책임감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덩치 큰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심하게 울 수 있는 것은 그를 누르고 있던 압박감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투자에 실패하고 돈은 회수할 수 없지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철수와 대화하는 순간만큼은 그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다. 세심한 당신은 이미 내가 앞서 말한 집중해서 듣는 자세를 유지한 뒤 상대의 감정을 대신 말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주는 거울의 3단계 역할을 잘 이행했음을 발견했으리라 믿는다. 상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면 같은 원리로 상대가 공감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노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업무상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업무 수행 능력을 의심받을까봐 억지로 감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가끔은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쉬운 편에 속한다. 지능에 문제만 없다면 약간의 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억제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형성되어 더욱 어렵다.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감정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딸이 아직 어려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할 때의 일이다. 나는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크레용과 종이 한 장을 주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다가 네 기분을 그려볼래? 아이는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했다. 그린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가 말했다. 공룡, 개구리. 아이가 정말로 그린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언젠가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였다. 퍼즐을 완성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울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물었다. 무엇이 우리 딸을 슬프게 했어? 아니면 화나게 했어? 아빠, 나 이 퍼즐 못 맞추겠어.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럼 아빠랑 같이 맞춰볼까? 좋아. 이제 4살 된 아이는 먼저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아빠가 맨날 집에 늦게 와서 걱정돼. 옆집 사는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가서 화나. 내일 또 모래장난 할 수 있다. 완전 좋아. 아이가 행복한 감정을 말할 때면 우리 감정은 모두 흐뭇하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슬프거나 화난 감정을 말한다면 공감한답시고 꾸물거리면 안 된다. 울음이 터지기 전에 얼른 가서 먼저 안아주는 수밖에.
공감을 통해 따뜻하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